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 이름부터 뭔가 좀 사연이 있어 보이죠? 바로 노란봉투 법입니다. 혹시 그 2014년에 쌍용 자동차 파업 노동자들한테 47억 원 배상 판결 나왔을 때요.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이렇게 성금 모아서 보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거기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몇 년 뒤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무려 470억 원. 10배나 되는 돈이 청구됐어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고 이 법은 뭘 바꾸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액수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이 노동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좀 질문에 던지는 그런 사건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노란봉투법,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 핵심 쟁점인지, 또 왜 이렇게까지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뭐랄까 눈 감고 편하게 들으셔도 쏙쏙 이해되도록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인데 이름은 익숙해도 내용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핵심만 딱 짚어주신다면요? 네, 크게 보면 한 3가지 기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좀 넓히자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월급 주는 사장님, 그러니까 직접 근로계약을 딱 맺은 그 회사만 사용자로 봤다면 이제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요. 그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나 업무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지배력,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 같은 곳, 거기도 사용자로 봐야 한다.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하는 진짜 사장도 책임져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지만 실제로는 원청 지시를 다 받고 일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 원청이랑도 직접 대화할 수 있게 길을 좀 터주자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넓히자는 거예요. 기존에는 주로 임금 협상처럼 앞으로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만 합법적인 파업 같은 쟁의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미 결정된 사항, 예를 들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같은 거요. 이런 경영상의 판단에 반대하는 것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존권이랑 직결된 문제니까 이것도 다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죠. 법조항에서 결정이라는 단어를 아예 빼는 방식으로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아마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분 같은데요. 그 손해배상 문제 맞죠? 맞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파업 같은 쟁의 행위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노조나 개인에게 좀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특히 폭력이나 시설 파괴 이런 명백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노조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보이는 그런 거액의 손배소송, 예를 들어 노동자 개인 월급을 가압류한다거나 이런 압박은 좀 막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반영된 거죠. 그리고 만약 책임을 묻더라도 각자 얼마나 그 파업에 참여했는지 그 정도를 따져서 좀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자 이런 거고요. 듣고 보니 이 법안이 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절박함 같은 게 좀 느껴지네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쌍용차나 대우조선해양 사례처럼 정말 억소리 나는 액수가 실제로 청구되면서 사회적으로 충격이 꽤 컸었잖아요. 네, 그 사건들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건 맞습니다. 2014년에 쌍용차가 47억, 그리고 2022년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470억.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는 사실 이게 단순히 한두 기업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기업이 이 손해배상 소송을 노동조합 활동을 좀 억누르는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었고요.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건 이제 개별 사건 문제가 아니라 뭔가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어떤 연대 이런 차원이었다가 이제는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움직임으로 이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노란 봉투에 담겼던 연대의 의미가 법안 이름에도 들어간 것처럼요. 이건 단순히 법 조항 몇 개 고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선 거죠. 뭐랄까, 노동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노사관계 균형을 어떻게 다시 맞출 거냐, 여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뜨거운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내용,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이걸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데요. 첫 번째, 그 사용자 범위 확대부터 시작해 볼까요? 노동계는 이게 왜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핵심은 결국 책임 문제인 것 같아요. 하청 노동자들은 사실상 원청의 지시나 통제 아래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문제가 생기면 원청은 우리는 법적으로 당신들 사용자 아니다 이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한테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교섭 테이블에 나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열악한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리 있는 이야기 같은데 경영계에서는 그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기준 자체가 너무 애매하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 커질 거다. 이렇게 굉장히 우려하던데요. 네, 그게 경영계의 가장 큰 반론 지점입니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말을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경우에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건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대기업 원청 하나에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들이 전부 다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자 이렇게 나오면 이건 기업 경영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거고요. 결국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게 투자나 고용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주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결국은 법의 어떤 명확성 문제하고 또 변화하는 노동 현실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 사이의 딜레마처럼 보이네요. 그럼 다음 쟁점,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어떤가요? 해고나 구조조정 같은 문제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엄청난 논란거리죠. 노동계 입장은 사실 간단합니다. 아니, 임금 몇 푼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당장 일자리를 잃는 해고나 구조조정이 노동자한테는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면 노동 3권이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경영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걸 노조가 파업으로 막을 수 있게 한다. 이건 경영권 침해다. 이런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경영계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사업 재편 같은 결정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고유한 경영 판단 영역인데, 이걸 노조가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런 문제는 법원의 판단 같은 거를 통해서 다퉈야 할 일종의 권리 분쟁 성격이 강한데, 이걸 노조가 파업이라는 실력 행사로 해결하려 드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력구제를 허용하는 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문제입니다. 노동계는 이걸 괴롭히기 소송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왜 이게 그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걸까요? 노동계는 기업들이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금액을 부풀려서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파업에 참여한 개개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남발해서 노조 활동 자체를 그냥 위축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크다고 보는 겁니다. 수십억, 수백억 원짜리 소송 딱지가 날아오면 누가 겁나서 선뜻 나서서 활동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전력적 봉쇄 소송은 막아야 노동자들이 좀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불법적인 파업으로 기업이 명백히 피해를 봤는데 책임을 묻지 말라는 건 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거든요. 네, 그게 경영계의 가장 강력한 반론이죠. 불법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게 법의 기본 원칙인데 이걸 왜 노조에만 예외적으로 면제해주냐? 이건 가해자인 노조를 피해자인 기업보다 더 보호하는 불공정한 처사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특히 그 개별 조합원들이 손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업이 일일이 입증해라, 이런 요구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해요. 아니, 복잡한 파업 현장에서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 기업이 어떻게 다 증명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그냥 봉쇄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경영계가 반박하는 주요 논리 중에 하나가 파업 참여자들은 모두가 전체 손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른바 부진정 연대 책임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23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이 원칙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봤어요.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제한해야 한다. 이런 취지였죠. 이 판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완전히 새로운 법 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변화하고 있는 사법부의 해석 방향을 입법으로 좀 뒷받침하라는 시도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졌어요. 단순히 법체주의를 훼손한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는 거죠. 와, 이 문제는 정말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하고 여러 층위가 있네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가요? 이걸 두고 글로벌 스탠다드 논쟁도 엄청 치열했는데 진짜 그런 국제 기준이라는 게 있긴 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각 나라의 노동법이라는 게 그 나라의 역사라든지 경제 구조, 또 노사관계 문화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오히려 파업 중에 고의적으로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해를 입혔다면 기업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면 노란봉투법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반면에 일본은 또 되게 흥미로운데요.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긴 한데 실제로는 기업이 노조에 소송을 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극히 드물대요. 대부분 그냥 노사 간의 합의로 해결하는 문화가 아주 강하다는 거죠. 이건 법 조항 그 자체보다도 현장의 관행이나 사회적인 인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특정 국가의 사례를 딱 가져와서 우리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거나 혹은 우리만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단편적인 시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한국의 이 특수한 상황에 맞는 해법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점이겠죠. 그렇군요.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 법이 만약에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먼저 좀 긍정적인 기대 효과부터 짚어주시죠. 가장 큰 기대는 역시 그동안 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하청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취약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좀 강해지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원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면 그동안 좀 외면받았던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또 개선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어떤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남발 이런 걸 막아서 노동자들이 좀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법이 노사 간의 대화를 더 촉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요. 네,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청에게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 의무가 생기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미리 대화로 풀려는 노력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합법적인 소통 창구가 딱 마련되면 오히려 극단적인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입니다. 일종의 대화 촉진법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경제계의 겁동이 아주 큰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우려는 역시 그 법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질적 지배력 같은 좀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서 언제든 소송이나 파업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 기업들이 선뜻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요. 심하면 생산시설을 아예 해외로 옮겨버리는 이른바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같이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산업에서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실제로 외국계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나 유럽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면 한국 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또 여전히 제기되는 비판 중 하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약화되면서 파업 만능주의 같은 게 확산되고 법제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들어보니 정말 어느 한쪽의 손을 딱 들어주기가 어려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문제네요. 이 법안 사실 국회 문턱을 넘었다가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좌초되고 이런 순탄치 않은 과정을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적인 합의가 좀 부족했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논란도 물론 크지만 이걸 둘러싼 어떤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이라든지 사회적 대화 기능의 부재, 이런 게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잘 풀어나가려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 지배력 같은 모호한 개념의 판단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다듬거나 최소한 정부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겠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고 경영계에서 제안하는 손해배상 상한제나 급여 압류 금지 같은 절충안도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회적 대화의 복원입니다. 법조항 몇 결을 고치는 그런 기술적인 접근을 넘어서서 노사정이 서로를 좀 파트너로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성숙한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게 정말 시급합니다. 각자 자기 진영 논리에만 갇혀서 평행선만 달릴 게 아니라 좀 생산적인 대화의 틀을 복원하는 것. 이것이 이 법안의 연착륙,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그 시작은 쌍용자동차 또 대우조선 해양 노동자들의 눈물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아주 무거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중요한 가치와 또 기업 활동의 자유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원칙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네, 해외 사례에서도 봤듯이 여기에 무슨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 또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법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요,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을까요? 그리고 첨예한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게 극한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로 풀 수 있는 길, 그 길을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